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배제해야 될 국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될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거고.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 기자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고요. 두 분 인사 부탁드려요. 네,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나온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선거가 본투표까지 딱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좀 방송을 준비했어요. 선거 때마다 저희 뒷목을 잡게 하는 정치인들의 막말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4년마다 듣고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터트려 주는데 내성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막말하는 후보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이 막말들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그래서 살펴봤는데 막말이 두 종류로 좀 나뉘어요. 민주당 계열의 막말은 뭔가 이 얄팍한 술수가 포함이 돼가지고 지능범, 사기범 같은 느낌이 있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좀 1차원적이라서 살인, 뭐 폭행, 강도 약간 요런 것으로 좀 분류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먼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먼저 좀 당별 후보별로 차례대로 좀 짚어보죠. 저는 이제 가장 황당했던 후보가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6번을 받은 주진영 후보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음주운전, 아들 국적 포기, 병역 기피, 딸 인턴 자리 청탁 문제까지 모두 자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범죄 심리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 주진영 후보 왜 이 자기 이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 다 모두 자백을 했을까요, 교수님? 준이형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그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몰랐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반 대중들이 몰랐지만은 골수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일종의 무시 전략? 일종의 그 물타기와 무시 전략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니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물타기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어차피 열린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골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필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든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고 오히려 그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먹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솔직한 모습처럼 보여져서. 왜냐하면 그게 바로 조국이란 사람한테 대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비 효과를 계속 노리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는 그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해봤고 윤리적 감각이 좀 다를 수는 있고 사실은 음주운전은 현역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만으로 불출마 사유는 아니고 또 이제 몇 년도 이후냐 이전이나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얘기했을 때 물론 이제 약간 그 말투나 그 이제 그 반성하는 태도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를 뛰어넘어서 극복할 수 있는 체급의 문제가 좀 이제 달랐던 그 자신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그걸 버텨낼 수 있냐 없냐는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뭐 안타깝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배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특성 우리 편에서는 좀 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더 가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동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가 그걸 또 얘기했던 자리가 소위 말하는 골수들을 잘 빨아주는 그런 어떤 채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진행자도 패널도 웃으면서 그냥 쑥 넘어가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은 당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다들 보관하고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자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죠. 자백에서 그쳤을 그렇죠. 뿐. 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 부분이 좀 네.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면은 당당하게 했으면 당당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만의 그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거는 그쵸. 적절하지 않죠. 그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문제도 아닌데 이거를 뭐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윤석열 장모 사기 같은 것도 뭐 윤석열이 그런 거 아닌데 그거 왜 자꾸 깝니까? 그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되는 얘기라고 아까 생각해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허물은 별거 아닌 거고 예. 이런 식의 정치는 사실은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6번이면 당선권인가요? 당선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가능성 있죠. 만약에 이런 후보가 나중에 뭐 청문회라도 한다 치면은 이 문제들이 뭐 아들 뭐 군대 문제 이런 것들은 단골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청문회에서. 그런데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모든 정당이 10년 이전 거는 좀 탕감해주는 분위기고 이것도 꽤 오래전 일이기는 해서 사실은 그걸 마주하는 태도에 대해서 사실 문제 삼는 거지 그 사안에 대해서 뭐 낙마 사유까지 그렇게 그 국민적 공론의 장도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아직 현역이죠.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중에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도 뭐 그냥 버텼으니까 요거는 조금씩 좀 감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균열 속에서 좀 일회적인 것에 대해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덕지는 있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걸 아들 가지고 문제는요. 아들 문제는 그쵸 뭐 이제 저는 그거 감각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군을 네. 저기 이제 병역- 회피한 예. 그런 그런 문제인 의혹인 건 거죠. 의혹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 뭐 쟁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좀 뭐 그러니까 맞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엘리트들, 음. 소위 말하는 최상위 계층의 뭐 한화의 그 계열사 사장 정도면 상당히 그 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인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 거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공직자 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뚝 했는데 뜩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쓱 넘어가는.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의 위선적인 그렇죠. 문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충분히 달아졌는데도 아직도 약간 이 반성이 없는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또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고, 자 다음 후보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최강욱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뭐 100% 당선이 가능해 보여요. 지금 네. 2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윤석열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멘트를 뽑아온 이유가 그 소중한 의석을 가지고 복수와 분노의 정치를 펴겠다는 약간 선언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게는 강성 문바들을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봤는데 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충분히 그 정치적 의도는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한테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그렇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 선거운동 기간에 했다는 것, 아니 어느 자리에서 했다는 부분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네. 청문회의 입장에서 그게 계속 투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야당이나 다른 쪽에서 공격이 그럼 거봐라. 특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적절한 부분이냐라고 하는 논란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런 범죄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끝냈다고 하면 저는 그렇죠. 적절하다고 얘기할 근데 수 있죠. 꼭 찍어서 했다는 것은 그것은 글쎄 저는 조금 적절하진 않았다. 저는 오히려 의도는 알겠는데 네. 예. 그 이 공수처라는 이거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본질이 훼손되게 뭔가 정치적 쟁점화를 만든 발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는 근데 이건 윤리적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결이 유 기자님이랑은 좀 다른데 그냥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계산된 발언이고 그렇죠. 막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 정치적 책임을 그냥 오롯이 열린민주당이 이제 지면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윤석열 프레임을 끊임없이 재소환하는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불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범민주당 쪽에 보면 약간 네거티브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 저도 그렇게 예, 그런 생각해요. 부분이지 사실 다른 정치인들의 막말이랑은 조금 그렇죠. 저는 네.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예. 생각은 하는데 저도 이게 민주당으로 올 중도층 표까지 다 떨궈내버리는 발언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이 발언의 지향점은 결국엔 문바들을 위한 것이다. 네. 라고?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앞에 달았던 막말이라든가 반인륜적 것하고는 이거는 결이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선거라는 판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해야 되는 어떤 적절한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게 정치적인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거기까지 해야 됐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 좀 말씀을 그런 것도 드려봤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더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민주당 지지층을 가져오려는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겠죠. 자극적인 네. 언사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의도는 알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변호사님 말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은 근데 그거까지 바라기는 근데 그게 그 당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화끈한 거. 그러니까 예, 그 네. 부분을 자극하는 거고 사실은 뭐 최강욱 최강욱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이제 팟캐스트 나왔을 때도 좀 화끈한 발언들로 사실 상당히 광범위한 그 인기가 있었던 그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이제 갔는데 사실 그 시절은 본인이 그냥 제야에 있는 한 변호사였고 지금은 이제 공직에서 나와서 이제 그것도 국회의원 후보인데 조금 아직 톤 조절이 안 되고 있다. 뭐 조금 미숙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미숙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빡쳤던 부분이 다음 얘긴데요. 이건 시민당 쪽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더불어시민당.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엠번방 사건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굉장히 분노스러웠어요. 이 발언이. 먼저 두 분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먼저 네, 뭐 사실 김어준 공장장의 김어준 씨의 그거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의도도 충분하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총알을 맞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정치 공작의 냄새를 맡았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부수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채광 비서관도 마찬가지. 의도는 알겠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바도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자체를 지적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엠번방 사건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거잖아요. 결국에 민주당 안에서 엠번방 가입자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단결하자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자신들 권력 싸움의 여성 문제를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걸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여성 측에서는 여러 가지 기자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저도 참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김어준답다. 그죠? 네. 딱 스타일이죠. 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도저히 그러니까 공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오늘도 뭐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진복 의원은 주말에 뭔가를 이제 발표할 거다 이랬다가 지금 그쪽 TF에서 아니 주말에 발표하는 거 아니다 이래서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그 제보를 활용하겠다는 역제보가 또 그 뭐 범민주당 측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물을 타는 그런 이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왜냐하면 뭐 N번방 그렇게 뭐 적게는 15,000명, 뭐 많게는 26만 명 사이에 이용자가 있으면 거기에는 뭐 공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쪽이든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요 순간에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정치 공세가 들어올 거니. 미리 일단 이건 뭐 그렇게 그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이렇게 이제 뭐 말하자면
공작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제법 성공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뭐 저는 이제 계속 좀 지적되는 어쨌든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의 그 진행자로서 좀 해야 되는 본인은 추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방식의 발언들은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죠. 네. 저는 이 문제를 정치 공작화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김어준 씨가 음. 미투 사건에 대해서도 이 미투 사건이 진보 분열을 불러올 뭐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들이 온전히 있는 상황에서의 약간 이건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성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여성 범죄 문제를 무조건 정치 공작적으로만 바라보는 그 태도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 가십거리로 전락시키는 뭐 본인은 되게 진지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예.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뭐 백인위원회 같은 것도 있었고 오래 전부터 어떤 운동권이라든가 사회운동권 이런 데에서 어떤 여성 관련된 이슈라든가 성폭력 관련 이슈를 제기하려고 할 때 다른 그것을 어떻게든 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김어준 씨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김어준 씨의 그 말이 거기에 이제 붙여갖고 이게 자체가 이슈가 이제 완전히 팍 희석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흔히 말하는 다른 쪽의 공작을 방어하기 위한 역공작의 어떤 약치는 걸로서 했거는 그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는데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 엠번방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그쵸.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거기서 이해찬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스베이다인가요? 거기서 나와서 통합당에서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선거 반격할 시간이 없을 때 터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건들지 않는 것이지 내놓기만 하면 아주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 뭐 그런 건 다 알겠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느끼는 여성들의 박탈감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큰 대규모의 집회가 열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이 정치로 유입되지 않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건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얘네가 공작하면 우리도 가만 안 둬. 뭐든지 정치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만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구화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똑똑하게 정치 공작을 막아내고 뭐 이런 문제는 별개 그 부수적인 건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문제는 적어도 이해찬 대표 그러니까 대표급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려면은 그 당의 집권당의 여성 정책이나 엠번방 대책이 좀 더 치밀하고 현실성 있는 것을 가져나온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조금 화가 누그러지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데에 대한 대책 정책 자체가 너무 없어요. 심지어 그 네. 이번에 심상정 대표는 엠번방 뭐 원포인트 방지법 국회. 열자고 했는데 그거 쌩까고 총선 후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그거 지켜줄 거라는 믿음 별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건 진짜 문제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게 진짜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러면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슈를 한쪽으로 확 몰아버리게 되잖아요. 네. 이걸 또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랑 민주당이랑 치고받고 이걸로 계속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전에 조주빈이 손석희 얘기해서 그쪽으로 확 이목이 쏠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질이 흐려진다. 네. 그렇죠. 그 얘기 그게 너무 특히 걱정돼요.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본질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극적인 것만 그렇죠. 계속 계속 쓰기 치고받는 때문에. 상태에서 선거 네. 끝나고 그냥 없었던 걸로 딱 되고 조주빈 정도 처벌받고 다시 또 되는 이런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김어준의 이 발언이 굉장히 무겁게 무겁게 보고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살짝 이거 편드는 건 아닌데 그 이제 김상교 버닝썬의 네. 관계자,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의 멤버로 들어가서 TF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입당한 지가 한 달 넘었어요. 음. 왜 아직도 안 까?
그러니까 사실 공작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있었으면 네. 미리부터 맞아요. 해서 네. 지금 이 문제가 하는데 통합당이 정말 진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하려면 내놔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도 뭔가 숨겨두고 있구나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음. 김어준의 발언이 갖고 있는 약간 인화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뭐 뜬금없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좀 이상하네. 쟤네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도 결국은 성착취 문제나 N번방 문제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또 깔리니까 김어준 혼자 이 문제가 이게 지금 감수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격받지 않는 그런 컨텍스트가 그렇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지금 합니다. 어쨌든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 음. 김상교의 버닝썬 사건의 범죄 유형과 N번방 같은 박사의 그 범죄 유형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성착취 범죄고 이것은 마약 강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범죄 유형 자체가 다른데 접점은 있어요. 접점은 뭐냐면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건데 네. 문제는 동영상 공유했다는 것은 그건 수단이고 전자는 수단이고 후자는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서도 수사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당연히 김웅 검사는 알죠. 전 검사죠. 그러니까 김웅 검사가 거기에 붙어서 그거를 할 때 자기도 좀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같이 부딪힐 수 없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흘릴 거라는 정도는 아마 김상교라는 사람이 입당할 때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의 그 말이 불편하지만은 뭔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방어해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지만 되게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신 총알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총알을 맞은 거에 대한 뒷감당은 김어준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으로 가볼게요. 미래통합당의 막말은 뭔가 지능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기보다 약간 깊은 그 곳에 DNA 속에 배소리를 배서. DNA 속에 뭔가 막말과 뭐 이런 게 좀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주로 지금 좀 빼먹었는데 윤호중 총장이 아, 또 뭐 맞아요. 돈키호테 네. 발언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특징이 뭐냐면 에마 뭐 이런 거. 이제 뭐 지능범이랑 강력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고 그렇죠.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3, 40대는 무지하고 논리가 없다라는 김대호 후보의 발언이나 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이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를 한 것이나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고 그치.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접근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 예전에 분개했을 것 같아요. 뭐 얘기는 소문은 많더라고요. 뭐 이제 이유는 다 있었겠지만 이제 내재적으로 접근해 보면 차명진, 김대호 두 명은 뭔가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당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과 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초조함의 발로에서 나온 이제 그런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멀리서 보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작고하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원망하는 발언을 뭐 예전에 옛날에 뭐 개돼지 발언이라는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뭐 이런 거에 실망하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사실 말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치고받는 거는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미래통합당의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반인륜적인 발언이라고 네, 봐요. 맞아요. 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을 적대시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배제해야 될 국민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제될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당연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건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미리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근데도 이제 지금 뭐 상황 자체가 그럼 계속 나갈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안 됐더라고요 오늘. 탈당 권유로 네. 해서 아마 무소속으로 완주하는 그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것 같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과 음. 김대 후보처럼 급 영입된 사람 간의 온정의 차이가 아, 우리 사회도 정이 그게 있기 또, 때문에 뭐 음. 정을 가지고 갈 문제냐. 음. 오히려 이제 바깥에서 있던 김종인 위원장은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칼같이 국민 정서랑 오히려 맞는데 이 용병이신 분은 네. 근데 당 안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기류가 흘렀겠죠. 차명진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종편에 나와갖고 굉장히 많이 지금의 미통당 그때 새누리당 뭐라고 부르든 굉장히 많이 발라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발라줬다고. 예, 거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상당한 부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용병이 잘라야 된다는 데 있어요. 방어를 쳐갖고 지금 거기까지 간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당선되면 당선될 징계- 리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선되면 음. 징계 처리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그렇지. 수순이겠죠. 어쨌든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뭐 저는 정치인들만 책임질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국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한일전과 한중전이라는 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나 뭐 친일 낙선 운동 저는 온당치 않은 발언인 것 같고 제가 사실 좀 불만인 게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일 관계랑 한중 관계는 생각을 안 하나? 그래서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제가 동성애 문제 가지고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한국 전쟁 때 이제 파병한 국가를 혈맹 국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룩셈부르크가 있어요. 룩셈부르크 총리가 재작년인가 방문을 했는데 총리가 국빈 방문한 건 처음이었대요. 나라가 워낙 작으니까 잘 오진 그렇죠. 않지만 그분이 이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거든요. 그럼 룩셈부르크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동성혼이 다 합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연동형 얘기할 때도 뭐 베네수엘라에서나 하는 뭐 아니 우리를 베네수엘라랑 비교합니까? 베네수엘라랑 외교 관계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알바니아라고 생각 안 해? 외교관들 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너무 막말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정체가 그래서 이거 좀 외교가 국익이에요. 그래서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만약 친다면 이거는 뭐 국민들이나 뭐 이제 진보 정치인이든 보수 정치인이든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특히 한일전 한중전 얘기는 상당히 저는 좀 불편하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권당 내의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 중간에 있는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기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기대 갖고 이제 인기 영합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전환밖에 없죠. 한또 갔다가 또 아니면 또 왔다가 이거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나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옆에 있는 나라랑 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멕시코랑 국경 세우겠다 그러고 심지어 옛날 뭐 그 동구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도 중소 갈등이 영토 분쟁으로 있었고 뭐 독일이랑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다 사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랑 한국이랑 일본이 사이가 그렇게 좋을 리 없죠. 우리가 뭐 별로 교류할 데 없는 나라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뭐 프랑스랑 뭐 크게 스웨덴이랑 크게 뭐 싸울 문제될 일이 데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문제가 있는 것도 한 아니고. 12년에 한 번 월드컵에서 만날까 뭐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방송에서도 김준우 변호사님 같이 해주시니까 그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번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만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